우리는 흔히 예술을 인간의 순수한 자유와 영혼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술관의 거작들을 보며 천재들이 창조해낸 극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역사의 페이지를 단 한 장만 뒤로 넘겨보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역사 속에서 예술은 단 한 번도 온전히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예술은 권력이 자신의 존재를 대중의 내리에 각인시키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고안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혹적인 가면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군주들과 독재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순수한 호의로 예술가에게 거금을 쥐어준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 언어가 칼이나 총보다 대중의 감정을 더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그들이 설계한 정교한 심리전 무기였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술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벗겨내려 합니다. 캔버스와 석상 뒤에 숨겨진 권력의 숨은 의도, 그리고 그들이 설계한 시각적 언어를 읽어내는 법. 지금 저와 함께 그 은밀한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비밀의 문을 열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아름다운 가면이 된 프로파간다 미술은 세 가지 문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문법은 바로 시각적 권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한번 보시죠. 거대한 붉은색 벨벳 커튼, 화려한 담비 모피 의상, 그리고 화면을 압도하는 자신감 넘치는 시선이 보이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당시 루이 14세의 실제 키는 160cm 초반에 불과했고 대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 왕은 어떤가요? 높은 굽에 하이힐을 신고 풍성한 가발을 쓴 채 완벽한 비율로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왕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 같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자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는 정교한 시각적 설계입니다. 권력은 이처럼 구도와 소품을 통해 자신을 신화로 만듭니다. 이런 목적의 그림들은 아주 흔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 그림은 영국왕 헨리 8세의 노령화와 비만을 감추려고 한 것이고요. 이 그림은 천하의 권력자 루이 14세의 단신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위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작가 다비드 루이스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권위와 정통성을 포장하기 위해 당나귀를 탄 실제의 모습 대신 백마를 탄 용감한 영웅이라는 그런 그림으로 탈바꿈시킨 그림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술이 어떻게 대상을 과대 포장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문법은 감정의 증폭입니다. 이 지독한 문법을 가장 잔인하게 활용한 집단이 바로 나치인데요. 나치는 예술을 통해 대중의 이성이 아닌 집단적 열망과 공포라는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색채와 구도가 인간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뒤흔드는가였습니다. 나치는 강렬한 원색의 대비, 그리고 압도적인 대칭 구도를 사용했죠. 이를 통해 대중에게 거대한 권력에 대한 공포를 주는 동시에 우리가 위대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맹목적인 희망을 동시에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 언어는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와중에 나치는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아방가르드 미술을 퇴폐 미술로 규정했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형태가 왜곡되거나 추상적인 현대미술이 독일 민족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도덕적 타락을 부추긴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유대인, 공산주의, 정신질환과 결부시켜 선전을 했습니다. 나치는 순수한 세력이 이끄는 나치당이 중심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적이라는 생각으로 뭉쳐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화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그리스 로마 고전주의와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사실주의 화풍을 광적으로 선호했습니다. 나치가 장려한 전통 미술은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림 속에서 그들은 아리아의 선천적 우수성의 미화라든지 부지런한 농부의 삶, 일터의 노동자, 전장의 군인, 모성애를 강조한 어머니의 모습 같은 따뜻함 등을 과대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법은 현실의 재창조입니다. 20세기 소련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림들을 보면 아주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그림 속 농부와 노동자들은 왜 모두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실제 당시의 삶은 굶주림과 강제 노동으로 참혹했는데도 말이죠. 예술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가짜 이상형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재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눈앞의 사실을 기록한 미술이 아닙니다. 대중의 머릿속에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정교하게 가공된 시각적 신화인 셈입니다. 하지만 구소련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죠. 서방 사회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마저도 이런 프로파간다적인 미술이 존재를 하죠. 노먼 로컬이나 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 제이 하워드 밀러의 상업 미술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치열한 기업 디자인 현장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보는 미술에서 디자인으로 발전하며 우리는 그 미화된 상업 미술의 충성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현대의 기업들이 매력적인 제품과 세련된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 역시 과거 권력자들이 사용했던 이 프로파간다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시각적 권위를 세우고 소비자의 감정을 증폭시키며 소유하고 싶은 환상의 현실을 재창조하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그 디자인은,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소비자의 삶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오직 기업의 이익과 독점을 위해 대중을 현혹하는 일방적인 강요일까요?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시각 매체 속에서 이 미묘한 경계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권력의 의지가 깃든 예술이나 기업의 디자인을 무조건 비난하자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각 언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명확히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술을 그저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구경꾼에서 벗어나 세상을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관객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 뒤에 진실을 보는 눈,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교양입니다. 다음 시간 예술과 자본의 가장 뜨겁고 복잡한 관계인 기업 후원에 대해 진짜 도파민 팡팡 터지는 짜릿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